오늘 할 얘기는 최근 3년, 4년 동안 제가 고민하고 또 호기심을 갖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제작하고 했던 경험들, 그 다음에 그 질문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목은 식탐은 인류의 힘이라 그랬는데 뭐 식탐은 저의 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도 좀 진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또 방송사에 어떤 관심이 있는 분들은 방송사의 프로듀서라는 사람, 아니면 꼭 방송사가 아니라도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게 뭘까, 또는 요리사가 되는 것이 또 어떤 그런 로망이 있는 분한테는 또 요리사의 세계란 뭘까, 이런 것들 살짝 좀 같이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한 달 전에 제 모습인데요. 여기는 북극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제작하고 있는 제목이 요리 인류. 요리 인류의 촬영차 시베리아에서 더 이제 북극선까지 올라갔죠. 거기서 이제 거기에 이누이트, 북방 유목민의 음식 문화를 촬영하러 갔었습니다. 여기는 추울 때는 영하 40도까지 더 내려갈 수도 있죠, 밤에는. 보통 낮에는 이제 좀 따뜻하다 그러면 영하 25도, 30도 정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아무리 꽁꽁 싸맸는데도 나중에 돌아보니까 손이랑 이 발에 이 껍질이 다 벗겨졌어요. 그로부터 또 한 달 전에는 제가 갔던 곳은 저기 이디오피아의 저기 다나길이라는 소금 호수입니다. 여기는 수천 년 전부터 인류가 소금이라고 하는 우리 생존에 빠질 수 없는, 그리고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 재료를 얻는 곳이죠. 근데 여기는 낮에 40도까지 올라가고 더 뜨거워지면 50도까지도 올라가지만 그때는 이제 촬영을 할 수가 없었죠.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라고 하는 직업은 일상의 보통의 직장인들이 경험하는 어떤 시간과 공간의 어떤 체험과는 완전히 다른 생활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저는 오디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것은 오디세이, 그야말로 산 넘고 물 건너 온갖 역경을 딛고 떠나는 여행이죠. 우리가 리조트 여행과 오디세이의 다른 점은 리조트 여행은 모든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하고 다 제거한 편안한 휴식을 위한 어떤 시간이라면, 오디세이는 제 생각에는 큰 질문을 갖고 떠나는 어떤 탐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다큐멘터리를 만든다는 것은 어떤 질문을 갖고 나름의 여정을 짜서 탐험을 떠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평소에 가지 못한 아주 낯선 곳을 겪게 되죠.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질문을 얻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와야 되죠. 다큐멘터리에서는 방송을 내야 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홈커밍이죠. 아무리 자기가 이 해답이 안 풀렸어도 방송일이 정해져 있으면 일단 거기까지 이 여정을 마무리하고서 그 프로그램을 내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최근에 제가 경험했던 어떤 제 개인적인 체험들도 어떻게 보면 오디세이의 일부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풀어갈게요. 이건 제 어릴 때 모습인데,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전 유치원도 이화여대 구성 유치원을 나갔습니다.
그 유치원도 들어가기 전에 보통 이제 우리도 아주 어렸을 때 강렬한 기억들은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한테는 그 순간이 절대 잊혀지지 않는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뭐였냐면은 바로 이 음식을 처음 먹을 때였어요. 그게 이상해요. 왜 그거는 그렇게 기억이 나는지. 저희 외할아버지의 친구분의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고 거기서 이 음식을 처음 받아 먹게 됐죠. 어머님이 젓가락으로 집어서 입에 넣어줬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음식이 있다니.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런 이 어떤 전율을 느꼈다 그럴까? 그래서 막 그때 막 이렇게 바삭바삭한데 겉은 딱 씹으니까 안에 그 막 육즙이 착 나오는 그 고기가 들어있고 그 소스는 또 새콤달콤한 게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수많은 기억들 중에서 하필 탕수육을 먹은 기억이 평생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도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그런 고민을 할 때 한번 여러분의 어릴 때 기억 중에서 그야말로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계속 기억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아주 뿌리 속서부터 뭔가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어떤 예쁜 옷을 입었을 때의 기억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떤 그림을 뭐 예쁜 그림을 봤을 때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었을 때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세뱃돈을 많이 받아서 저기 주머니가 두둑해졌을 때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기억이 있을 건데 그 어릴 때 기억이 굉장히 원초적이고 그게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관심은 먹을 거에 대한 관심, 식탐 그리고 그 호기심은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대학교에 들어갔죠. 대학교에 들어가서는 요리를 한 적은 없어요. 먹는 거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중국집에 가면 중국 음식점 가면 딜레마가 있잖아요. 그죠? 탕수육을 이제 짬뽕 먹어야 되나 짜장면 먹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언제나 둘이 가면 제가 이제 지정을 해줍니다. 너는 이거 먹어라. 나는 이거 먹고 여럿이 가면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지정해줘서 시키고서 조금씩 나눠 먹는. 그리고서 그런 어떤 그 본능적인 것은 이제 좀 그 아카데믹한 지적인 것으로 연결이 됐어요. 이거는 제가 대학원 논문을 가발에 대해서 쓴 건 아니고 가발 공장에서 썼어요. 가발 공장에 현지 조사를 했어요. 대학원은 이제 인류학과를 공부했는데 바로 저기 외국인 노동자, 방글라데시에서 온 이제 불법 취업자들이었죠. 그분들이 이제 포천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그 가발 공장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6개월을 있으면서 현지 조사를 했죠. 근데 그때 논문의 테마는 뭐였냐면은 음식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집단이랑 다른 집단 어떻게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얻는가.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 자기 정체성의 위기 어떤 그런 거에 처했을 때 상징적 저항이라는 그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저항하지 못하지만 상징적 차원에서 자기를 지키려는 또는 자기 집단을 지키려는 그런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논문의 얘기였어요. 근데 거기에 중심적인 요리는 바로 이거였어요. 이거 뭘까? 응? 곱창? 아니고 그거 비슷하죠. 응. 또 응? 속꼬리. 그러니까 여기는 잘 드셔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르는 거죠. 이거는 바로 보신탕입니다. 해고기. 그러니까 그 재미났던 것은 제가 그 사람들을 계속 인터뷰를 하잖아요. 거기 공장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불법 취업자들이랑 막 굉장히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얘기를 할 때 끊임없이 한국인에 대한 묘사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또는 음식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개고기였어요. 한국인은 개고기를 먹는다. 그리고 그래서 포악하다.
그들의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예를 들면 많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나라 사람 또는 내가 아닌 다른 뒷단의 사람들은 우리가 스테레오타입화해서 쉽게 한마디로 또는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그 얼뚜당뚜한 일반화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무리로 한꺼번에 개념화하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한테는 이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접촉한 한국인이라고 했을 때는 사장님일 수도 있고 같은 한국인 동료일 수도 있고 이분들이 지금도 뭐 계속되는 거지만 여러 가지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임금을 떼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분들은 이걸 통해서 설명을 했어요. 결국은 그 뿌리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슬람이라는 종교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아마 유대교나 와 비슷하게 음식에 대한 금기가 아직도 엄격하죠. 그래서 할랄, 신이 허용하는 음식과 신이 허용하지 않는 음식으로 나눠졌어요. 그러고서 고민 끝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방송국에 들어왔어요. 이게 방송국 제 책상인데 지금은 많이 깨끗해졌어요. 지금은 많이 깨끗해지고 예전에는 그리고 저기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과자들도 많이 보여요. 사이사이에. 그래서 항상 사람들이 그 제 책상을 저기 세븐일레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서랍을 열어보고 거기서 다 꺼내가고 그랬어요. 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했죠. 근데 계속 뭔가 마음속에 딱 가지고 이 프로그램 내가 해야 되겠다고 했던 것은 아까 잠깐 그 소개 말씀에도 했지만 음식이라는 테마였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여러 가지 호기심이 있고 여러 가지 질문이 있고 여러 가지 관심 분야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세월이 가도 계속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마치 어렸을 때의 기억처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리포트를 쓰더라도 그렇고 뭐 무슨 졸업 논문을 쓰더라도 그렇고 아니면 크고 작은 어떤 뭐 리서치를 한다든지 어떤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 계속 그 한 가지의 테마를 뭔가 집요하게 이렇게 계속 따라가 볼 필요가 있어요. 결국 저 방송국에서도 저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공중파 방송국에는 제대로 된 요리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한다 그랬을 때 일단은 좀 이렇게 좀 한 수 접고 본다 그럴까? 야, 뭐 맛집 기행 뭐 이런 거냐? 이제 뭐 예를 들어 음식 가지고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 그랬을 때는 그때는 더 했죠. 특히 제가 있었던 이제 다큐멘터리고 처음에는 저는 이제 드라마 조연출도 하고 이제 예능 쪽에 오래 있었어요. 그러다가 예능에서는 그 예능 선배들이 저를 굉장히 좋아하셨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전혀 진지하고 뭐 이렇게 지적으로 뭔가 할 것 같은 것보다 너는 예능이 잘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다큐멘터리국에 왔죠. 근데 다큐멘터리국에 오니까 음식에 관한 걸 뭐 하려고 그래도 별로 받아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그리고 한 8년, 9년 흘렀죠. 그래도 계속 마음속에는 음식에 관한 뭔 것을 해야 돼. 심지어는 전 추정 60분 갔을 때도 아까 봤지만 학교 급식에 관한 것을 했어요. 그건 이제 고발하는 거였죠. 그러던 중 어떤 출장이었어요. 그래서 이게는 저기 암스테르담 공항인데 그때는 마치 혼자였고 트랜스포 하려고 기다리다가 우연히 어떤 일본 라면 집이죠. 공항에 있는 누들 스탠드. 거기 가서 앉아서 라면을 먹으면서 갑자기 국수를 먹고 있는 수많은 인종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좀 모양이 참 국수라는 게 신기하네. 되게 저렇게 길쭉해가지고 먹을 때도 훅 하고 먹고 저게 어떻게 어디서 생겨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 세계인이 먹게 됐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수첩에 적고 저는 지금부터 예전부터 수첩에 많이 지금은 이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에버노트나 뭐 이런 데다 많이 적지만 수첩에 적었다고 해서 다 보지는 않아요. 근데 적고 안 적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는 좋은 아이디어들은 기록한 거에서 나올 때가 많아요. 안 그러면 굉장히 좋은 느낌들 날 때 있잖아요. 좋은 생각이 나고 그럴 때 그냥 쓱 스쳐 지나가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그렇게 100가지를 적어서 그중에서 진짜 실현되는 건 한두 개라고 하더라도 적는다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그 덕을 본 거죠. 그리고서 그것을 키웠어요. 그 한 줄의 생각에서 이제 틈틈이 리서치를 했죠. 국수를 가지고 인류 문명사를 다룬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리서치를 해보니까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한 공모, 지금은 이제 방송사 안에도 내부 경쟁이 심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기획안을 막 멋지게 써서 공모를 해요. 그래서 심사위원이 1차, 2차 심사를 하고 그래서 당선된 것이 제작비가 지원되고 프로그램이 그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뭐 일상적인 프로그램 말고 이렇게 그 특집, 우리가 보통 무슨 특집이라고 얘기하는 뭐 5부작, 6부작 이런 것들 얘기죠. 그때 상금도 300만 원 걸고서 제한 공모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누들 로드 제목은 그때 두 가지를 했어요. 누들 로드 두 가지를 해서 냈어요. 냈더니 그때 우리 부장이 굉장히 저를 싫어했어요. 제가 맨날 늦게 오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정상 같은 것도 엉터리로 하고 그래서 그때 그분이 이제 심사위원 중에 한 분이었는데 하여튼 첫째 심사를 하고 돌아와 가지고는 참 내가 이 방송에 있으면서 야, 황당한 기획안 처음 봤다고 저를 놀렸죠. 근데 몇 년 후 이제 누들로드가 상을 막 받고 나니까 그분이 이제 다니시면서 내가 뽑아서 됐다라는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처음에는 이제 그런 그 회의적인 어떤 의견들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니 무슨 만리장성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뭐 아니면 이집트 문명도 아니고 국수 가지고 어떻게 5부작, 6부작 그것도 문명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하겠냐? 뭐 세계 국수 기행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의견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오디세이를 시작했죠. 그리고 2년 동안 매달렸죠. 잠깐만요. 예고를 한번 볼게요. 이 누들로드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만든 다큐는 없었어요. 보통 우리가 문명사 다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뭔가 장엄하고 커트도 길고 뭔가 웅장하고 막 음악도 뭐 양방울 음악 같은 거 쫙 깔고 이런 거였는데 누들로드는 굉장히 빨랐어요. 그냥 막 그래서 처음에 방송이 나가니까 화장실 갔다 오면 벌써 너무 진도가 그래서 정신이 없더라. 거기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야, 다큐가 정신이 없더라. 너무 빨라가지고. 하지만 저는 국수라고 하는 테마는 예전의 형식 가지고 예전의 스타일로 다큐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통통 튀고 스피드하고 뭔가 이렇게 목에 힘을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스타일 면에서 뭐 지금 음악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를 시도했죠. 결과는 아까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국내 시청률은 남구의 눈물보다 안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아까 얘기한 대로 좀 다른 스타일을 했어요. 다른 스타일.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를 보고 다큐멘터리 시청률을 좌지우지하는 분들은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는 막 이 누들로드라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좀 정신산만한 거죠. 그 다음에 국수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막 풀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BBC의 프리젠터 캐넘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이 나와서 진행을 했어요. 우리나라 다큐멘터리는 프리젠터라는 걸 거의 사용하지 않죠. 그런데다가 영어로 얘기하는 외국 사람이 나와서 그것도 중국계 미국인이 나와서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봤을 때는 좋게 본 사람들은 BBC 다큐라고 생각했고 나쁘게 본 사람들은 저게 뭐야 그래. 근데 나중에 스크롤 올라갈 때 보니까 한국 사람이 만들었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혼란이 왔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시판에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았던 게 예를 들면 애국심이 많은 분들은 왜 한국 국수는 나오질 않냐. 걷다가 왜 이 중국계 짱깨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짱깨가 나와서 프리젠팅을 하는데 중국 국수만 나오고 일본 국수만 나오고 한국 국수는 나오지 않는다. 대체 이게 공영방송 KBS가 이게 할 일이냐. 그런 것들도 다 읽어봤어요. 올라온 것들. 근데 한마디로 이제까지의 많은 다큐들은 뭐 어떤 사물을 얘기할 때 우리 시각으로 봤어요. 아주 우리 중심적으로. 그렇죠? 국수 얘기하면 냉면이 최고, 세계 최고고 언어로 하면 한글이 세계 최고고 발효식품 하면 한국의 된장이 최고야. 그 시각으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갔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국수라고 하는 어떤 그것을 세계사의 책이라고 보면 거기서 한국의 챕터는 한 챕터 또는 한 챕터의 반 챕터 정도가 사실이에요. 그게. 그렇게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기 때문에 이것이 세계적으로 팔릴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각으로만 만든 다큐는 아무도 안 사가요. 그거는 우리만 이해할 수 있는 거고 우리만 공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있었고요. 누들로드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장소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장소는 화염산, 중국의 화염산이에요. 신장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동과 서가 만나는 실크로드에 어떻게 보면 아주 동서문명이 충돌하는 곳이죠. 화염산은 저기 서유기에 나오죠. 드래곤볼. 말 그대로 화염산. 너무너무 뜨거운 곳이에요. 아마 이게 저일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참 재미난 부분이에요. 이거 우연히 찍힌 건데 지금 이제 촬영팀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쪽에 먼저 가 있던 두 사람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그죠? 이렇게. 그 남들 열심히 하는데 또 현장에서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왜 중요했냐. 여기서 인류 최초의 가장 오래된 국수 유물이 발견된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누들로드 제작팀이 거기 구석에 있는 거를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제 알린 거죠. 한마디로 국수라는 음식은 그 의미는 뭐냐? 한마디로 국수라는 음식은 동과 서의 합작품이었다. 인류의 위대한 음식들, 뭐 위대한 다른 창조물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한 제국, 어느 한 민족, 어느 한 문화의 어떤 독점적인 창조물이라기보다는 그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진 합작품이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누들로드를 얘기하면서 국수는 2000년 전에 에어버스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어버스라고 지금 커다란 비행기 있잖아요. 유럽에서 만든 거. 그거는 엔진은 뭐 독일에서 만들고 날개는 뭐 영국에서 만들고 뭐 디자인은 프랑스가 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 합친 거거든요. 그러면서 국수라는 음식도 여러 민족들의 그 식문화의 여러 요소들이 수천 년을 걸쳐서 하나하나 완성된 것이었다. 딱 중요한 포인트를 한 군데 얘기하자면 국수가 탄생한 순간은 밀이라고 하는 새로운 식재료가 아까 얘기한 신장,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처음에 밀을 가져왔을 때는 처음부터 면을 만들어 먹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런 종류의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뚜낭이나 아니면 저기
장안에 가면 있는 이런 종류의 빵들을 먹었어요. 이런 빵들은 서양의 빵들과 다른 점은 오븐에서 굽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딱딱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이걸 특이하게 먹었어요. 탕에다가 담가 먹었어요. 뜯어가지고. 국수와 빵의 이 차이가 뭘까요?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밀가루, 물, 소금, 반죽. 어떻게 보면 반죽만 딱 보면 똑같거든. 차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응? 모양. 모양. 오케이. 모양도 다르고. 발효. 오케이. 풀어줘야? 좋아요. 그 제일 중요한 차이는 어떻게 보면 하나는 삶았고 하나는 구웠어요. 똑같은 반죽을. 서양 사람들은 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인류가 최초로 서반구의 사람들이 최초로 먹은 곡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입식이라고 해요. 곡식 나달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셨죠. 그래서 거기서 반죽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걸 구웠어요. 반면에 이쪽 동쪽 사람들은 처음에 먹었던 게 좁쌀, 쌀 그거는 가루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먹으면 되고 그 다음에 그냥 물에 넣고 삶으면 먹을 수 있었어요. 물론 밀도 우리가 예를 들면 그 지금 흔적이 남아 있는 게 무슨 우리 다이어트하고 그럴 때 오트밀 같은 거 먹을 때 있죠. 그거 솔직히 별 맛이 없잖아요. 만약에 그게 맛있는 방식이었으면 벌써 빵이라는 건 탄생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밀로 사람들은 밥처럼 해 먹었을 거예요. 근데 그 곡물 자체가 가루를 내서 구워 먹으니까 맛있던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장점, 앞으로 이제 내가 설명하겠지만. 그런데 이 새로운 식재료가 중국이라는 나라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냐? 맨날 우리가 해 먹던 방식으로 새로운 식재료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굽는 대신에 삶았던 거죠. 삶았을 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저런 형태처럼 수제비처럼 뜯어서 물에 삶기도 했고 어느 날 어느 주방에서 어떤 사람이 그를 길게 처음에는 아마 이 손으로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삶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보니까 빨리 익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없던 새로운 느낌을 줬다는 거죠. 누들로드가 이제 7편인데 총 아마 하이라이트 편 빼면 6편인데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씬이에요. 촬영은 일본의 영평사라는 아주 오래된 절에서 있었죠. 새벽 3시부터 시작했고 일본의 후쿠이현 산중에 자리한 호텔 여기 같은 경우는 촬영허가 얻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보통 일반인들 출입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도 이틀 동안 수련을 받고 그걸 통과한 후 그 다음에 촬영 허가가 떨어졌어요. 저는 졸다가 또 그 죽비로 이게 막 등도 맞고. 보면 여기에 들어와서 한마디로 이 사관학교예요. 그래서 1년 더 길게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생활해요. 제가 이 컷도 굉장히 좋아하는 컷인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한 거는 식사 시간이에요. 여기서 1000년 넘게 내려오는 면식, 국수를 먹는 풍습이었어요. 국수는 100일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씩밖에 안 줘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일본 사람들 국수 얼마나 좋아해요. 우리 이상으로 좋아하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 매일 국수를 먹던 애들이 1년 동안 갇혀서 몇 달에 한 번씩 국수를 먹어야 되니. 그건 어떻게 보면 여자친구와 헤어져 있는 것보다 더 힘든 쓸 것 같아요. 근데 이 장면을 이제 한번 볼게요. 좀 특별합니다. 국수입니다. 국수는 이 절에서 1년에 단 몇 차례 고된 수행이 끝난 후에 먹을 수 있는 매우 특별한 음식입니다. 미리 삶아둔 국수를 더운 물에 한번 담갔다 꺼내 표고버섯으로 우린 국물을 넣어 먹습니다. 맛은 별로 없습니다.
한마음에 펼쳐집니다.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국수가. 국수를 먹을 때만은 소리내서 먹는 것이 허락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국수 공양은 고된 수행의 보상이자 해방의 시간입니다. 아주 짧은 승려들의 축제가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소리 내면 정말 그 죽비로 맞아요. 소리를 절대 내면 밥 먹을 때는 정말 뭐 저기 바늘 떨어진 소리도 안 들려요. 국물 마실 때. 근데 딱 국수를 줄 때는 마음 놓고 소리 내서 먹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일반적인 음식과 천년 전에 굉장히 달랐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난 점은 왜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국수는 중국에서 승려들을 통해서 사찰로 음식으로 전해졌어요. 왜냐? 그때는 사찰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학생들이 중국에 갔어요. 그래서 이미 중국에서 이미 일반화되고 저는 그 비유를 잘 드는데 이미 맥도날드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국과 일본에 건너왔을 때는 굉장히 고급의 음식이 됐어요. 사찰에 가서만 먹을 수 있는. 오케이. 근데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뭐냐? 국수를 포함해서 인류가 요리라고 하는 것을 시작한 이래 얼마나 많은 레시피들이 만들어졌겠죠? 그죠? 그런데 그 셀 수도 없는 레시피 음식 중에서 어떤 것들은 아니 대부분의 것들은 다 사라졌어요. 근데 몇 가지는 몇천 년을 살아남았어요. 때로는 어떤 한 지역에서 생겨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사랑하는 전 세계 사람의 식탁에 오르는 음식이 됐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 음식? 어떻게 보면 국수는 굉장히 그 대표적인 음식이죠.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어떻게 보면 그 비밀 속에는 우리 자신, 인류 또는 인간 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변해왔는가? 우리가 뭔가 탐하고자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 그 트렌드를 따라간 그 트렌드를 만족시켜주는 음식들은 살아남았고 그것을 충족시켜주지 못한 음식들은 다 어느 순간 식탁에서 사라진 거죠. 왜 그랬을까? 머릿속에 이제 국수만 가득 차 있었어요. 첫째는 보존성이었던 것 같아요. 국수는 오래 보존돼요. 여러분 파스타 마트에서 1+1 해가지고 사놨다가 찬장에다 어디다 처박아 두고 2년, 3년 있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난 점은 인류의 그런 그 국수를 포함한 대표적인 많은 음식들, 레시피들은 맛을이라는 목적, 이게 맛있기 때문에 생겨난 레시피가 아니라 보존의 목적으로 생겨났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소금에 절인다든지 또는 훈제를 한다든지 또는 말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 말려 먹으니까 더 맛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 오래 보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수도 마찬가지죠. 보존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음식이 세계화할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속도가 엄청 빨랐다는 거예요. 빨리 만들 수 있고 빨리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국수가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게 그 송대예요. 송나라 때. 그때
레스토랑이라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레스토랑의 역사가 짧아요. 하지만 중국은 이미 1000년 전에 초대형 식당들이 생겨났으니까. 근데 거기 최고 인기 메뉴가 국수였어요. 왜 그랬을까? 빨리 나오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도 도시 사람들은 급해요. 주문하면 빨리 나와야 돼요. 공급하는 식당 주인도 마찬가지예요. 국수는 삶아놓고 국물 쫙 부어가지고 쫙 주면 돼요. 빠르죠. 그리고 일품으로 바로 될 수 있죠. 뒤에 게 하나 빠졌네. 뒤로 가면 오케이. 적응성. versatile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여기 가면 여기에 맞게 되고 저기 가면 저기에 맞게 되고 국수는 하나의 백지 상태처럼 면이라고 하는 음식은 어느 나라에 가도 그 나라 식문화랑 다 결합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빵에 비해서 국수는 훨씬 그게 빵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제 잠깐 얘기하겠지만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견고해요. 빵이 한국에 왔을 때 김치빵으로 됐을 때 그렇게 성공할 수 없어요. 반면에 국수는 어디 떨어지게 되면 예를 들면 밀이 나지 않는 쌀만 나는 곳에 갔을 때 사람들은 쌀로 국수를 만들어 먹잖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 감각. 아까 그 스님들한테 하나의 그 금욕생활하는 스님들한테 소리내서 먹게 하고 뭔가 이 해방의 시간을 줄 수 있었던 거는 국수라는 음식이 가지고 있는 감각이에요. 한번 국수 먹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딱 배고플 때 이제 뭐 일본 라면이다 아니면 우동이다 아니면 라면이다 딱 받으면 어때요 일단 굉장히 막 흥분되잖아요. 보고 있으면 김이 막 나는데 막 이게 막 그냥 뭐야 이게 꼼틀꼼틀하는 게 그리고 그걸 이렇게 싹 젓가락으로 올렸을 때 벌써 막 흥분되잖아요 이렇게 딱 그죠? 그리고 그거를 입에 탁 대서 입술에 닿았을 때 첫 느낌 그리고 그게 목구멍으로 훅 넘어가잖아요. 너무 관능적이에요. 이 음식은 밥 먹을 때랑 너무 달라요. 그리고 소리 아까 그 소리도 있었지만 왜 우리가 라면 광고에서 소리를 과장해서 들려주겠어요. 사람들은 국수를 먹고 싶은 게 배 별로 고프지도 않은데 어디 저기 우리 학교 구내식당 갔는데 옆에서 누가 라면을 되게 맛있게 먹고 있어. 그럼 자기도 막 먹고 싶은데 그 끌리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소리예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이전의 다른 음식과 다른 어떤 오감을 새롭게 눈을 뜨게 하는 면을 이 국수라는 음식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지금도 왜 젊은 층들 청소년들은 밥도 안 먹고 국수만 먹는 거는 다 이런 어떤 다른 감각을 깨우는 다른 음식이 주지 못하는 왜 우리는 수제비를 안 먹고 국수를 먹어요. 수제비는 식감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모양도 저기 좀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휴대성 가지고 다닐 수 있었다는 거. 아까는 보존성 파스타 같은 경우 처음에 지금 파스타에 대한 처음의 기록 예를 들면 남아있는 기록들 봐도 배가 좌초했는데 또는 배에 선적한 그 식량들 속에 파스타의 기록이 있어요. 그 한 1000년 조금 한 900년 1000년 됐죠. 그건 뭐냐면 배에 오래 싣고 다니면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20세기 어떤 인류 식문화의 최대의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컵라면. 그 위대한 발명품 덕분에 이제는 우리는 전 세계 어디 가도 물만 부으면 이 국수를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이 여러 가지 특성들. 이거는 다른 지금 인류의 마음을 잡아당기는 다른 상품 또는 다른 어떤 그 물건들에도 이런 속성들이 내재해 있어요. 나는 예를 들면 저는 핸드폰 생각해 보세요. 전화라고 하는 게 있었죠. 커뮤니케이션에 할 수 있는 그 수단이. 그런데 사람들은 점점 뭘 원할까, 어떤 전화를 원할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특성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당연히 스피드죠. 빨리 켜지고 빨리 연결되고 그 다음에 보존성은 내구성이에요. 막
던지고 뭐 떨어뜨리고 비와도 다 견뎌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감성이죠. 문제는 디자인이잖아요. 어떤 색, 어떤 모양인 것이 그 핸드폰을 사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들여다보게 되면 굉장히 더 많은 것을, 단순히 국수라고 하는 음식, 빵이라는 음식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대로 인류가 이 지구의 존재를 알린 후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자기의 욕망을 키우고 무엇을 원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가 어떻게 보면 음식 안에, 특히 살아남은, 수천 년을 살아남은 그런 음식 안에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제작을 했죠. 이건 중국에서 이제 촬영할 텐데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카메라 뒤에서 음식을 촬영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내가 제대로 된 프로듀서가 되려면 그걸 내가 직접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누들로드 끝나고서 휴직계를 내고 요리학교에 들어갔어요. 한마디로 참 무모한 짓이었죠. 전혀 생각을 깊이 안 했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결정이고, 그냥 생각에는 야, 요리학교인데 굶어 죽으려고 밥은 먹겠지, 그 생각을 했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지금부터 그런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참 안타까운 거죠. 뭐 이제 4학년인데 지금 예를 들면 내가 패션을 관심 있어, 아니면 나는 정말 요리학교에 가고 싶어. 근데 야, 이거 뭐 얘기 들어보니까 요리학교 나와도 뭐 그렇게 취직도 쉽지 않고, 그런 걱정을 지금부터 하신다면 그거는 그럴 필요가 절대 없어요. 저 같은 사례를 보게 되면. 그래서 요리학교라는 데 들어갔는데, 제가 그 꼬동블루가 이제 파리에서 시작돼서 런던 두 캠퍼스가 크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지금 숙명여대에도 그 브랜치가 들어가 있죠. 근데 거기 그 브로셔에 보면 제가 그 브로셔에 낚였어요. 그 브로셔에는 요리를 하나도 몰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렇구나. 갔더니 이게 첫날 제 심리 상태입니다. 갔더니 이런데 이제 주방이 쫙 있고, 강의실에 그 첫날 가면 이제 하얀 이제 그 유니폼을 다 입어요. 그러니까 벌써 요리사가 된 것 같고 잠깐이었죠, 그 즐거움은. 딱 앉았어요. 앉았는데 여기서 이제 저기 프랑스 셰프가, 프랑스 사람이 영어하면 진짜 알아듣기 어려워요. 그러면서 요리를 시작하는데, 지금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요리 프로그램은 어떻게 돼요? 돈가스 만든 다음에 샐러드 만들고 차례대로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 가지를 동시에 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책이라고 줬는데, 그 교과서가 이렇게 두꺼운데, 열어보면 그 재료만 써 있어요. 재료만 딱 써 있어요. 자기가 적어야 돼요, 다 보면서 그 단계를. 우리 보통 요리책 보면 뭐 한 다음에 뭐 하세요, 되게 이렇게 사진도 있고 친절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딱 앉아서 보는데, 오후에 이제 실기가 시작됐는데 이건 큰일이구나. 그래서 한참 적었어요. 막 만화도 그리고 막 했는데 내가 봐도 뭔지 모르겠더라고. 그러고서 점심 40분 먹고 바로 실기 수업을 들어갔죠. 네, 표정을 보시면 알겠죠. 그때 정말 여러분들도 아마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두려움 때문에 다른 길을 못 택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20대 벌써 그런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한 직장 들어가서 3, 4년 있죠. 그럼 절대 그 경로를 못 바꿔요. 그 두려움 때문에. 근데 저의 조언은
어디 가든지 난관은 있고 어디 가든지 두려움은 있다.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면 된다.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아침에 깼을 때 여기가 런던이 아닌 것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때 맨날 5시 40분에 일어나고 제가 방송국에서 제일 늦게 출근하는 거로 그 재미로 방송국을 다닌 사람인데 새벽 5시 40분. 근데 영국은 그 아주 어두워요. 여름에 반짝 졌고 반짝 한 3시 막 한 11월 달 되면 한 3시 4시부터 어두워져 가지고 아침 7, 8시도 어두컴컴해요. 5시 반에는 어떻겠어요. 그래 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그 기차역까지 도착해서 6시 20분 도착해서 6시 30분 기차를 놓치면 끝장이에요. 왜냐면 기차가 30분에 한 대씩밖에 안 왔거든요. 나는 그 외곽에 살아가지고. 근데 요리학교는 3번 지각하면 한 번 결석, 2번 결석하면 낙제. 그러니까 절대 지각도 하면 안 돼요. 아파도 거기 아예 딱 나와 있어요. 건강을 잘 관리해라. 아파서 뭐 진단서 내도 소용없어요. 그거는 그냥 등록금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하루가 얼마나 길고 그런 과정을 해서 이거 제가 처음 만든 빵입니다. 네. 굉장히 대견수라서 제가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때 선생님이 말씀이 너의 요리는 모양은 별론데 맛은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수많은 어떻게 보면 생전 먹어보지도 않은 요리들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프랑스 음식은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먹는 양식의 기초는 다 프랑스 음식이에요. 우리가 먹는 패밀리 레스토랑에 먹는 음식들도 어떻게 보면 다 프랑스 음식이에요. 그렇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 또 좁은 의미의 프렌치 퀴진, 프랑스 음식을 하는 음식점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음식 좋아한다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양식을 했을 때 주로 다 이탈리안 먹지 프랑스 음식은 별로 안 먹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막 만들어 보는 거죠. 이런 것도 이건 지롤이라고 이름이 참 지롤이라는 지롤 발음 잘해야 돼. 지롤이라는 버섯인데 이거는 우리 없어요. 이건 근데 참 맛있어요. 지롤. 이런 음식들을 1년 반 동안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서 아주 이제까지 전혀 만날 수 없었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게 보면 그 런던 캠퍼스는 특히 아주 범세계적인 캠퍼스예요. 다 반에 예를 들면 뭐 20명 있으면 20명의 국적이 다 다른 정도로 지금 이 친구들은 저랑 제일 친한 친구들이에요. 그리스 이 친구는 저 벨기에 이제 재벌의 딸이고 그 요리 학교는 아주 부자들도 오고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오고 아주 무조건 요리를 잘해야지 인정받는 아무리 그래서 하여튼 그랬고 이 친구는 변호사를 하다가 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리 학교에는 저같이 어떤 직업을 하다가 자기가 진짜 요리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오게 되는데 바로 이 친구가 그런 친구였죠. 근데 이 친구는 중국 과정에서 이 친구랑 싸워가지고 퇴학당했어요. 너무 안 됐어요. 제일 친한 친구 둘인데 둘이서 어떻게 변호사인데 성실히 그 수업 시간에 한마디로 이렇게 팍 밀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아침에 실기가 있거든요. 그럼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8시부터 딱 부엌 막 처음에 부엌 들어가면 이건 무슨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뜨거워가지고 뜨겁고 막 그럼 신경이 다 날카로워져 있어요. 그럼 진짜 무슨 초등학생처럼 뭐 자기 작업대에 조금 넘어오고 그러면 막 신경이 이제 쓰이는데 둘이서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 하더니 탁 서로 밀친 거예요. 근데 룰이 손만 대면 퇴학이에요. 서로. 그래가지고 뭐
그때 뭐 우리가 뭐 서명 운동도 하고 뭐 별거 다 했는데요. 잘렸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는 다른 요리학교 갔다가 지금 브라질로 돌아갔어요. 다시 변호사를 하고 있다고. 안 됐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헝가리, 그다음에 말레이시아에서 온 친구. 이 친구도 요리 참 잘해요. 이 친구가 요리사가 되려는 이유는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 오직 그 이유 하나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좀 얼빠진 친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저기 인도에서 온 저기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 이 친구는 아직도 런던에서 저기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러시아 여자랑 결혼해서 모스크바의 레스토랑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어떤 길을 막 가요. 내가 예상할 수 있고 내가 익숙한 사람들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그 매력은 뭐냐? 이제까지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죠. 하지만 내가 택한 길을 갔을 때는 사람은 결국 배우는 거는 책으로부터도 배우고 학교에서도 배우지만 사람한테 배우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을 만나냐가. 그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는 뭐냐? 요즘 많이 얘기되는 세계화, 한식의 세계화, 음식의 세계화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뭐냐? 런던이라는 곳은 그런 면에서 그런 고민을 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자기 나라의 음식 문화가 좀 빈약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 음식을 많이 먹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년 전, 불과 100년 전, 150년 전 프랑스 사람은 태어나면 대부분의 프랑스 사람은 대부분의 한국 사람은 대부분의 일본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나라 음식만 먹고 죽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뭘 먹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나라 음식도 먹지만 온갖 나라 음식을 먹잖아요. 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다른 나라 음식을 먹어볼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소수였어요. 유학을 갔거나 아니면 무역업에 종사하거나 더 예전에는 식민지 관리이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를 원정간 군인이거나 아니면 선교사. 나머지의 99%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라 음식 먹고 그것만이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죽었죠. 하지만 지금은 우리 마트에 가보세요. 이제는 식재료서부터 다 다른 나라에서 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 스시라는 음식, 스시 다 좋아하시겠지만 이 음식이 지금은 세계화됐죠. 진짜 전 세계 어디가 최고로 비싼 음식서부터 최고로 있어 보이는 음식들 레스토랑이 스시 레스토랑이 됐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된 거는 40년, 50년. 예를 들면 2차 대전 때 미군들 한때 이게 공람됐던 일본에 대한 책자, 일본인을 설명하는 책자에는 날고기를 먹는 야만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 수천 년 동안 익힌 고기만 먹어온 사람들한테는 날고기를 먹는다, 그야말로 회, 사시미, 스시를 먹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이 uncivilized, 비문명인, 야만인의 표상이었죠. 그렇게 믿었어요. 그 변화가 있던 게 1970년대 일본이라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급성장하면서 소니의 워커맨, 도요타의 자동차가 유럽과 미국의 시장을 휩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이테크를 만든 나라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한 가지. 텔레비전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쇼군이라는 그야말로 인기를 끈 미니 시리즈였어요. 여기서 일본이 나와요. 일본의 그때 좌초에서 일본 그때 도쿠가와 시대에 떨어진 영국 항해사의 얘기예요. 실제 얘기를 소설로 했고 그것이 드라마로 나왔는데 그 드라마에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신비스럽게 보여져요. 그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제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한 거예요. 다른 문화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한식의 세계와 어떻게 우리가 한번 풀어갈 수 있을까? 한국의 이미지는 이거였어요. 바로 20년 전, 10년 전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쟁. 아니면 요즘은 이거. 그랬는데 변화가 몇 년 전부터 있기 시작했죠.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마치 70년대 일본의 하이테크 제품이 전 세계를 휩쓸듯이 한국이 만든, 물론 삼성이 한국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지만 제품들이 지금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어요. 그리고 한류. 지금 제가 한류에 대한 그 경험은 그 영국에서 오기 전에 프랑스에 가서 한 3개월 동안 거기서 뭐 다큐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공부를 하려고 보르도에 가서, 보르도는 우리로 치면 전주 정도의 시죠. 굉장히 문화적이고 하지만 굉장히 작은 도시죠. 근데 거길 제가 간다고 하니까 제가 아무 연고도 없으니까 그냥 이 기사를 봤어요. 한류 소녀시대랑 샤이니랑 와서 그런 그 팬클럽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걔네 이메일이 있어요. 그래서 보냈죠. 내가 보르도라는 데 가는데 나 좀 집도 구해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조그만 데도 한류 팬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가 나타나니까 이건 완전히 그 거의 뭐랄까 이렇게 내가 거의 그 짝퉁 아이돌, 한국 사람을 보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고 걷다 이제 텔레비전에서 프로듀서라니까 더 그랬죠. 그래서 이분들 덕을 많이 봤는데, 예를 들면 그 중앙공원에 가면 매주 토요일 일요일 하루 종일 한 5, 60명이 모여서 저도 모르는 아이돌의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이죠. 그런 면에서는 이 한식의 세계는 지금 어떻게 보면 단군 일의 최대의 기회가 온 거고, 결국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음식의 세계화는 결국은 그 음식 자체의 맛은 변하지 않지만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미지, 문화적인 이미지, 그것이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느냐가 변하면서 그 음식이 세계화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 고민들과 그런 과정들을 기록을 했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께서 이 책으로 엮었고, 그거를 한번 조언을 한번 해주고 싶다면, 아까 그 수첩에 기록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이 뭘 느끼고 어디에 여행을 가고 배낭여행도 가고 어떤 뭐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아니면 뭘 하고, 중요한 거는 기록을 하고 그걸 표현해야 돼요. 지금은 표현할 수 있는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트위터에 할 수 있는 거고 페이스북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어떤 개인의 미디어를 통해서 그거를 단 5사람, 10사람 나만 볼 게 아니라 그거를 자꾸 표현하는 걸 시도해 보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기록하지 않는 거의 차이가 결국은 하루 이틀, 1년, 2년이 가면서 큰 차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것을 나의 경험을 기록하고 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송국도 면접 같은 거 이제 저도 들어가서 그 심사할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배낭여행 간 사람 너무 많죠. 다 갔죠 뭐. 근데 거기서 드러나는 건 뭐냐? 나는 배낭여행을 어떤 예를 들면 치즈라고 하는 걸 봤다든지 아니면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봤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서 어떻게 표현을 했다. 10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다. 아니면 어떤 뭐 출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작은 규모의 어떤 대학 회부해 낼 수도 있는 거고, 그것을 표현했느냐 안 했느냐가 또 눈에 싹 보여요. 그런 면에서는 자기의 경험을 기록하고 항상 표현을 해야 된다. 그랬고, 그다음 셰프의 탄생이라는 다큐를 그 과정에서 만들었어요. 그때 그 유학생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내 생활을 옆에서 찍었어요. 그 친구들은 지금도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고, 거의 이제 식구처럼 지내면서 작업을 했죠. 그건 나중에 혹시 다운받아서 보세요. 제목이 셰프의 탄생.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성적표 보러 갔는데 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불길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탁 보더니 close call, 아슬아슬했다. 그래서 축하한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겨우 졸업을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근데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그거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어요. 여러분도 여행을 또 고생스러운 여행 막 어디 진짜 듣도 보도 못한데 여행 예를 들면 한 달 갔다 와 보세요. 다 공항에 내릴 때 왠지 내가 딴 사람이 된 느낌이 들고 평소에 익숙하던 것들이 낯설게 보이고 뭔가 내가 이방인의 느낌도 들고 그런 느낌들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순간 나는 조금 성장해 있는 거고 나는 조금 변화해 있는 거거든요. 저는 방송국 보통은 이렇게 해외 오래 유학 갔다 오면 한 달 정도 쉬어요. 근데 저는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출근했어요. 월급을 빨리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빨리 만들고 싶더라고요. 빨리. 그리고서 이제는 어떤 나의 호기심과 질문을 더 확대한 프로그램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불이 났게 또 다른 기획안을 준비했어요. 바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요리 인류. 영어 제목은 푸드 플래닛하다가 지금 푸드 오디세이로 바꿨어요. 거기서 큰 화두는 먹는다는 것은 뭘까? 요리한다는 것은 뭘까? 달라진 점은 요리를 직접 내 손과 눈과 입과 이 몸으로 경험한 책으로 볼 때랑 몸으로 경험했을 때랑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촬영을 가도 예전 같으면 그냥 다 흘려 지나갔을 요리의 장면들이 이제는 다르게 보이고 그 다음에 다른 질문을 하게 돼요. 예전에 할 수 없었던 질문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그 동료의식이랄까? 그런 게 느껴져요. 예전에 이제 출연자잖아요, 그냥 요리사는. 지금은 다 친구 같고 그리고 어떤 때는 지난번에 제가 프랑스에 그 크루아상 잘 만드는데 촬영을 갔어요. 근데 그분이 꼬동블루 선생님이었대요. 그리고 내가 꼬동블루 나왔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너무 좋아하면서 그래서 달라졌어요. 뭔가 지금 일할 때. 요번에 테마는 빵이에요. 빵, 고기, 향신료, 카레. 이제 그 중에서 지금 제일 첫 1, 2편이 나갈 게 빵이에요. 빵은 이제 저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여러 가지 빵에 대한 걸 또 따로 하려고 해요. 이 빵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런던의 그 베이컨 샌드위치 집이에요. 이 집에 왜 맛있냐 하면은 이 집의 베이컨 샌드위치에는 빵이랑 베이컨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어요. 버터 바르고. 근데 베이컨 자체가 너무 맛있어. 여기서 만든 베이컨. 그냥 빵도 자기네가 구웠어요. 여기 유명한 그 베이커리 제목이 세인트 존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갈 일 있으면 한번 꼭 가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빵이란 게 뭘까? 국수랑은 또 어떻게 다른 거죠? 국수보다는 이게 훨씬 원조예요. 훨씬 더 오래된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우리의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꿨을까? 이건 금년 초에 이디오피아에서 촬영했던 거예요. 우리에게 빵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제과점에 갔을 때 다른 나라의 빵들을 보다가 이제 또 제과점에 갔을 때 딱 드는 생각이 그 빵들을 유심히 보잖아요. 우리에게 빵은 아직도 디저트예요. 많은 빵들이 다 달아요. 하지만 서반구의 사람들 빵을 수천 년 먹어온 사람들한테는 빵은 그들에게는 밥이잖아요. 그런데 밥 이상의 것, 바로 지금 이 사제가 이 블레싱을 하잖아요. 빵에 축복을 내리고 그것을 잘라가지고 이디오피아는 이디오피아 정교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기독교 그리고 가장 오래된 기독교의 어떤 그 금기상 어떤 생활의 룰들을 지키고 있는 곳인데 그런 이분들한테는 빵이라고 하는 건 단순한
어떤 그냥 간식 또는 단순한 다른 음식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빵의 형태가 만들어진 거는 이집트예요. 이건 이집트의 그 벽화 중에 하나인데 이 동글동글한 것들이 다 빵이에요. 이전의 빵들과 다른 점은 예전의 빵들은 납작했어요. 우리도 지금도 난이라든지 그 피타 브레드든지 이게 납작한 빵들도 있지만 인류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풀어 오른 빵들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고대 이집트인들은 부풀어 오른 빵을 먹는 사람은 문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굉장히 어쩌면 단순한 음식, 굉장히 숭고한 의미까지도 줬죠. 근데 왜 하필 이집트라는 곳에서 빵이라고 하는 음식이 오늘날의 빵이라고 하는 음식이 등장했을까? 또는 그것이 어떤 주식으로 자리 잡았을까? 저는 바로 여기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문명의 시작은 도시였고 도시는 거대 토목공사예요. 예전에 그 수렵 채취 생활이나 농경 생활에서는 시간이 다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빵은 바로 이렇게 새롭게 생겨난 사회 형태에 맞았다는 거죠. 바로 이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빵금토예요. 여기서 빵이 구워져서 아까 노동자들을 먹였던 거죠. 이 내용들은 금년 12월에 먼저 나갑니다. 꼭 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 예고편을 지금 미리 3분의 1 정도 촬영했는데 그것만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반갑습니다.